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관의 사람 중심 실천 적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연구는 남부장애인 복지관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진행된 연구입니다. 저희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남부장애인 복지관의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람 중심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 중심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논의가 되고 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작은 엠마우스 복지관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노엘 신부님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 5년 안에 2017년, 19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몇몇 복지관에서 사람 중심 실천에 관한 혹은 사람 중심 계획의 방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요. 호주, 미국 등과 연계되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2017년에 또 남부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의 ICI 연구소하고 연결해서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부분들의 국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이어서 2019년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사람 중심 계획의 4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에센셜 라이프스타일 플래닝을 처음 만드신 마이클 스몰이 한국에 오셔서 사람 중심 생각에 관한 어떤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 중심 생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이 되고 난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실천가들의 학습 모임들이 줄을 잇게 되고,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전국 단위의 실천가 대회, 사람 중심 실천을 하고 있는 실천가들의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회에 실적으로 13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복지관이 상당 부분 이제 들어 있었고요. 또 장애인 복지관이 이를 주도하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사람 중심 실천을 장애인 복지관, 개별 장애인 복지관에 적용하기 위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 중심 실천이라는 것이 좀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실천의 방법들과는 다소 다른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개입과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실천,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양적인 실천을 그 어떤 기본적인 기반으로 한다면, 사람 중심 실천은 여기에서 좀 벗어난 그러한 실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개별적인 스토리,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실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식, 그리고 어떤 툴, 그리고 그 툴에 근거한 어떤 성과,
이런 좀 인과론적인 혹은 약간 기계적인 이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던 현장의 실천가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맥이 다른 형태로 사람 중심 실천이 이제 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람 중심 실천을 사실은 잭 피어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패스와 맵의 실제적으로 개발자이죠. 잭 피어포인트는 영적 여행의 힐링 도구다라고 사람 중심 실천 혹은 사람 중심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땅한 색채, 힘, 열정, 감성, 마술, 기법 그리고 재능을 입히자. 우리의 은유는 백지에서 시작된다. 어떤 꿈이라도 그릴 수 있는 인내의 역량을 가진 환한 종이이다. 그들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설계하도록 사람들을 지지하자. 상당히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실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예술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 실천은 그것 자체가 이성이나 논리의 영역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느낌이 들고요. 어쩌면 반이성적이고 혹은 감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맛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사람 중심 실천이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 기관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간 미스터리한 어떤 특성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 혹은 연구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람 중심 실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사실은 실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그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에게서도 우리가 과연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속해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5년 전에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사람 중심 실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5년이 흘러 35주년이 되는 이때에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실천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어쩌면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 기관들의 많은 복지관에서 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 중심 실천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사람 중심 실천은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개별 장애인 복지관의 사람 중심 실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를 위해서 실적으로 3개의 장애인 복지관, 그러니까 이제 통상 우리가 사람 중심 실천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3개의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장님, 그리고 중간관리자, 뭐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 혹은 어쩔 때는 본부장님, 그리고 가장 현장과 맞닿아서 라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실천가, 이렇게 각 복지관에서 3분씩 3개 복지관에서 저희가 연구 모집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치료 파트의 분을 또 한 분 또 따로 모시고 총 10분을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한 사람당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저희가 10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 기관들이 그러니까 사람 중심 실천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기관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조직에서 특정한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의 확산 이론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헌들을 좀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터의 변화 관리 모델 8단계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이클 스멀이 이제 조직 차원에서 사람 중심 실천을 접목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사람 중심 계획의 훈련, 사람 중심 생각의 훈련, 그 다음에 훈련 이후에 사람 중심 실천을 가장 실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코치의 활동과 지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직 리더십과 코치의 지속적인 교류, 그 이후에 리더십 자체가 시스템을 바꿔가는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마이클 스멀은 이제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어떤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다음에 사람 중심 실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직에 적용됐을 때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또 마이클 스멀은 사실은 개인 차원의 적용, 팀 차원의 적용, 그리고 조직 차원의 적용,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적용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또 자신의 글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10분에 대한 인터뷰 이후에 저희가 가지고 이제 모은 질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콜레지의 방법으로 뭐 길게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내용들이 현상학적 방법이긴 하지만 체험의 사실적 해명에 그 이제 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태도나 혹은 본질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의 사실적 해명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콜레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뷰한 진술문을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읽었고요. 의미 있는 진술문을 저희가 파악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미를 구성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의미 단위들을 가지고 주제를 묶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제들을 도출한 이후에는 실적으로 현상학적 일반 기술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과연 단계들을 어떤 식으로 밟아왔는지, 실적으로 현상학적 기술, 일반 기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하신 분들에게 그것들을 보내드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는 검증 단계를 거쳤고요. 그리고 기본 구조에 대한 검증을 그런 방법으로 거친 이후에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57개의 주제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11개로 묶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11개의 묶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조화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한국에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람중심 실천을 어떤 형태로 적용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꽤 그 이제 구조적인 틀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처음 시작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요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람중심 실천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우리 기관에도 그것들을 진행하려면 요런 호흡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또 이제 사람중심 실천을 진행해 오고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5년 혹은 최근 2년 사람중심 실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터뷰에 참여를 했던 기관 중에는 뭐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뭐 한 20년 이상을 그 과정을 거쳐온 기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몇몇 변화 관리 모형, 그 다음에 혁신의 확산 모형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또 이제 마이클 스멀이 이제 자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단계들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어떤 함의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사람의 실천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가지 주제 묶음을 이제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가 사람 중심 실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이제 요런 주제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기관 차원의 교육, 우리 이제 사회복지 현장 자체가 상당히 기관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관 차원의 교육이 실적으로 사람 중심 실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 이런 특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것이 전체 실천가들이 사람 중심 실천에 관심을 갖게 하는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고요. 근데 덜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실천, 이제 집단적인 어떤 그 대상자를 놓고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것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을 위한 고민들 속에서 사람 중심 실천에 이제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했는데, 뭐 첫 번째 단계는 사람 중심 실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과 관련된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견하고 정리한 주제 중에 또 두 번째 내용,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 실천을 관심을 가진 이후에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이러한 학습은 동료들과 이루어지는 상당히 자발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실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형태에서 자발적인 뭐 소위 학습 공동체, 물론 사람 중심 생각을 이야기하는 뭐 마이클 스멀이나 에센셜 라이프스타일 플래닝 뭐 이런 류에서는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 실천가들끼리 자신들의 실천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양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중심 실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민들 속에서 사람 중심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 중심 계획을 실천한단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 중심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이 플랜이 아니고 플래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모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자녀 혹은 부모 자신의 삶에서 이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그를 마음에 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될까? 혹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person-centered planning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person-centered planning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이야기는 한 이용자, 뭐 실천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요, 이용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모색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사람 중심 계획 혹은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는 조직적인 피드백과 공유가 상당히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느슨한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실적으로 사람 중심 실천을 한번 현장에 적용해 본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피드백과 공유 속에서 사람 중심 실천을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실적으로 사람 중심 실천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단계가 이제 이 단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람 중심 실천이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작동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이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적 관계가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분의 삶에서 사적 네트워크가 또 발달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원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실천가들이 이제 발견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 관계의 증진,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지원자와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 혹은 다른 지원 서클과의 파트너십의 형성,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로서는 어떤 열정과 애정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 덩어리는 사람 중심 실천이 이제는 뭐 팀 차원이 아니고 조직 차원에서 고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은 TF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한 TF가 뭐 팀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 더 발전된 형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소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인터뷰한 기관들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후에 또 사람중심 실천을 또 발전시켜 나가는 기관들은 또 다른 차원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팀 차원에서 뭐 개인적인 관심에서 팀 차원으로, 그리고 팀 차원에서 실제로 조직 차원에서 이것들이 고민되는 단계들로 이어지는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으로 뭐 이걸 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가능한지 제가 여러 번 이제 여쭙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간관리자 한 분께서는 사람중심 실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조직은 이직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제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조직 문화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자율적인 조직 문화, 인권에 민감한 조직 문화,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이분들의 표현, 연구 참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의 인상이 환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 이걸 이제 조직 문화가 변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어떤 또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직 차원의 변화 혹은 조직이 바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바뀌어가는 것과 어떤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PCP를 실천하는 사람 중심 실천을 진행하는 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실천가들, 조직 내의 실천가들이 점차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이론에서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면서 조직 전체에서 이것이 확산되고 조직의 문화로서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구축이 되면 이용자들의 참여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제 높아지는 것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 물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조직의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 계획을 세울 때 마치 이 조직의 직원들처럼 같이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에 무슨 장애 관련 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구단이나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만드는 위원회에 우리 기관의 대표로 추천하는 사람이 뭐 발달장애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조력자가, 지원자가 함께 가서 이제 회의에 참여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의식의 정도가 이제 이렇게까지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은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으로 이르는 조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사람중심 실천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한 복지관에서는 우리의 실천 자체를 정리해서 뭐 사례집을 만든다랄지 아니면 그것이 발전하면 우리 기관의 하나의 매뉴얼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조직 차원의 사람 중심 실천을 고도화하려 한다. 이제 고도화하려 함.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를 이제 묶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중심 실천이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겪는 부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려움은 조직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관심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실천을 진행합시다 해서 이제 조직이 쭉 해서 한쪽에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또 냉담한 부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심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을 갖는 이런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어떤 위화감, 그 다음에 리더십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크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떤 힘든 그런 상황들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 한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쏟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실천가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실천의 어려움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소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또 경험으로 우리가 주제를 하나 묶었던 것은 10번째 내용인데요. 실천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자기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것에 맞춰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거기서 실적으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지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내 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다시 체화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언급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면에 체화되는 과정들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언급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졌다. 특히나 가족을 대할 때도 굉장히 달라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의 실천 자체가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단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10번째 주제로 저희가 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1번째의 내용이 지금 자기 조직과 그다음에 특히 자기 자신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직 테두리, 조직 시스템 바깥의 시스템과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적 평가에 대한 부담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 외부에서 이제 요청됐을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상당히 이제 조직 내부에서는 질적 평가의 내용들로 이렇게 상당히 좀 바뀌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왜 그들에게 쓰여지지 못하게 이것들이 지침화, 제도화되어 있는가 이런 회계 자체가 유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과 자기, 그다음에 혹은 이제 자기 팀, 자기 조직 이것들이 서로 이제 이질적인 측면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탈복지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개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제도적인 어떤 측면들까지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게 되는 그런 이제 또 단계들이 또 하나의 주제로 또 그런 경험들을 그런 현상들을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이제 묶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1가지 주제를 저희가 이제 추려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1단계의 최하기, 2단계의 발하기, 3단계의 전엽기, 4단계의 전환기, 5단계의 만개기, 6단계의 착색기 이렇게 이제 6단계의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구조화를 좀 시켜봤는데요. 이것을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 사람 중심 실천이 어떻게 생육하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실천의 생육 단계 이것을 이제 6단계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서 구조화 시켰는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이제 내용들입니다. 사람 중심 계획에 관심을 갖는 단계, 이제 최하기 단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 계획을 학습하기 시작함.
이제 이것을 거쳐서 이제 쇠순이 나는 발화기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사람 중심 계획을 알고 적용하고자 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엽기라고 표현했던 입이 완전히 펴지는 시기. 이게 사람 중심 계획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단계. 그런 다음에 생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지만 이제 열매가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전환기죠. 그리고 전환기로 넘어가면 사람 중심 계획이 작동하고 성과로 이어짐. 그리고 만개기, 꽃이 이제 활짝 펴는 단계에서 실천자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포도의 어떤 그 과립 열매가 이제 점점 제 색깔을 가져가는, 적색을 가져가는 착색기의 단계로 이제는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바라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람 중심 계획 실천이 조직 내에서 적용되어 갈 때 조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계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근데 그것들은 지금 이 변화의 내부에는 조직 차원의 고민,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이것들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틀이 하나가 더 존재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맨 가운데에 사람 중심 계획이 어려움을 겪는, 조직 차원에서 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면서 이런 조직 차원에서의 고민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실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생육 단계와 연결돼서 실적으로 사람 중심 계획이 적용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구조를, 사람 중심 실천을 적용하는 경험을 이렇게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이런 단계들 속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람 중심 실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이런 단계들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그리고 그 자라남은 사실은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상황들, 조건들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양새를 가질 수도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구조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시고 사람 중심 실천과 관련된 적용들을 하실 때 이제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런 결과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의점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 중심 실천과 관련해서 독특한 실천의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새롭게 깨달아가는 맛입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맛. 두 번째는 지지받고 지지해주는 맛이 사람 중심 실천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맛이 사람 중심 실천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 같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조직 이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재발명, 이게 이제 새롭게 깨달아가는 맛. 이 로저스도 실적으로 어떤 조직이 혁신을 확산하는 단계에서 어떤 리더십이나 조직 관계자가 지식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단계들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들이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재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invention. 조직 내에서 그것들을 깨닫는, 새로운 맛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이러한 혁신을 안정되고 지속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지받고 지지해주는 맛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터가 이야기할 때, 코터가 이제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는 모델을 이야기할 때, 코터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코터의 전체 8가지 단계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추진 구심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변화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람주의 실천에 관련된 부분들의 맛을 보고 이것들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팀장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꼬드겨서 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대1로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일부러 여러 대화들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확산시켜 가는, 그러니까 세력을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이것들이 확산되면서 학습 네트워크가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실천가들이 리더의 혹은 서로 끊임없는 자기들 간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변화를 선도해가는, 지지받고 지지해주는 맛. 이게 사람주의 실천의 두 번째 어떤 맛으로서 이제 함의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발명은 조직 내 변화의 세력을 만들고, 이후 조직 구성원들은 상위 시스템이 자신들과는 어긋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실천, 팀 차원의 실천, 조직 차원의 실천, 넘어서 시스템으로의 확장, 이것들을 꿈꾸는 거죠.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조직 이론들과 그 다음에 초기 사람주의 실천을 계속 조직 내에서 접목시키는 것을 고민해 왔던 분들의 내용들과 연결해도 이것들은 상당한 함의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사람주의 실천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 장애인 복지관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이나 표준화된 형태가 아니고 상당히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기반을, 독특한 변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변화의 기반은 사람 중심 실천의 어려움이라는, 관심의 불균형이나 업무의 과정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조직이. 여기에서 투기의 조건으로서, 투기의 조건에 근거해서 구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중심 실천과 관련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람중심 실천의 툴을 찾는 것보다는 실천의 어려움들을 조직 차원에서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그 해결점을 모색해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조직의 고유한 사람 중심 실천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제가 와인에 비유하는 것들을 좀 시도해 보았는데요. 포도의 품종을 중심으로 와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세파주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도의 어떤 토양, 그 다음에 와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테루아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품종을 앞서서 좋은 품종을 가지고 만든 세파주 와인은 질의 규격화나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에 혼이 담기지 않고 어쩔 때는 장사 속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해요. 반면 테루아, 토양을 중심으로 와인의 풍미를 이야기하는 테루아 와인은 복잡한 만큼이나 다양한 만큼이나 독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독특함은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포도의 품종이 토양과 기후에 맞는지 이 최적화시키는 입지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테루아 와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사실은 좋은 품종이라는 개념이 이미 내포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품종, 가장 적합한 토양, 이것이 독특한 풍미를 가진 질 좋은 와인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개별장애인 복지관이
자신들만의 사람 중심 실천을 학습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최적의 사람 중심 계획의 방법을 적용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어떤 툴박스? 이런 것들을 사람 중심 실천과 관련해서 조직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해 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사람 중심 실천을 찾아가는 어떤 어쩌면 고단한 노력, 이 결과로 우리에게 최적의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중심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중심 실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과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결론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에 대한 것들도 뭐 모두 다 똑같이 표준화돼서 저런 단계를 밟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어떤 변화 그리고 혁신이 온 장애인복지관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